뭐라고요? 저희 친정어머니 주려고 산 찹쌀떡을 허락도 없이 먹었다고요?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왜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에 손대세요? 도둑이에요?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미자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그날 아침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40년 넘게 이른 아침을 맞이해온 몸이 시계보다 정확했거든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자 차가운 이른 아침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오늘은 아들 진훈의 집에 가는 날이었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절로 가벼워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미리 손질해둔 갈치가 싱싱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우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갈치조림을 해주려고 일부러 시장에서 가장 좋은 갈치를 골라왔거든요. 생선 장수 아저씨가 한 마리에 10,000원이나 한다고 했지만 아들이 좋아한다면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찬물에 쌀을 불리고 갈치에 굵은 소금을 뿌려가며 비린내를 제거했습니다. 양파와 대파를 썰고 청양고추도 어슷하게 썰어 놓았어요. 매운 걸 못 먹는 며느리 수진이를 생각해서 고추는 평소보다 적게 넣기로 했습니다. 결혼 초기에 너무 맵게 해줬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물을 들이켰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간장에 설탕, 다진 마늘, 생강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면서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살아계셨다면 틀림없이 제 옆에서 이것저것 간섭하셨을 텐데요. 갈치는 기름에 살짝 구워야 비린내가 안 난다고, 무는 너무 두껍게 썰지 말라고, 뭐 그런 소리들을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때는 잔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갈치를 노릇하게 구웠어요.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구워지는 갈치에서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그 위에 물을 깔고 양념장을 부어 끓이기 시작했어요.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면서 부엌 전체에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갈치조림이 끓는 동안 시금치나물과 도라지 무침도 만들었어요.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찬물에 헹군 다음 꼭 짜서 참기름과 깨소금으로 무쳤습니다. 도라지는 손으로 찢어서 쓴맛을 우린 다음 고춧가루와 마늘로 새콤달콤하게 무쳤어요. 진우가 어릴 때 편식이 심해서 남을 먹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는데 지금은 제가 무친 나물을 제일 맛있다고 해주니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반찬을 모두 만들고 나니 시계가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아들네로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을 도시락통에 나누어 담으면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진우가 좋아할 얼굴이 벌써부터 그려졌거든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에 무거운 보자기를 들고 걷는 게 예전만 못했어요. 이른이 넘으니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진우가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한 달에 2번씩은 꼭 이렇게 반찬을 해다 주고 있었거든요. 지하철 안에서 보자기를 무릎에 올려놓고 앉아 있으니 옆에 앉은 젊은 아가씨가 보자기를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요즘은 이런 보자기를 쓰는 사람이 없나 봐요. 하지만 저는 이 보자기가 좋았어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거라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환승역에서 갈아타면서 문득 수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해주는 음식을 정말 맛있게 드셨어요. 어머니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친정 어머니 음식보다도 맛있다고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예전만큼 반겨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며느리니까 제 눈치를 보는 거겠거니 하고 넘어갔었는데요. 아들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까지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을 보면 항상 이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30살이 넘은 아들이지만 여전히 제게는 어린아이 같았거든요. 현관벨을 누르자 수진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표정이 달랐어요. 평소에는 환한 미소로 맞아주었는데 오늘은 억지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이 웃지 않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도 평소에 밝음이 없었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건조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또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네요. 수진이가 제 손에서 보자기를 받아들이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을 텐데 오늘은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며느리도 사람인데 매번 똑같을 수는 없겠다 싶어서 내색하지 않았어요. 진우는 어디 있어?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일찍 나갔어요. 진우를 못 본다는 실망감이 컸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갈치조림을 만든 건 다 진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니까요. 수진이가 반찬통들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뭔가 마지못해 하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하나하나 맛을 보면서 맛있다고 감탄해 주었는데 오늘은 그냥 기계적으로 넣기만 하더라고요.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지만 그래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요. 1시간 정도면 돌아올게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온다는 걸 미리 말했는데 친구와 약속을 잡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래, 가봐. 나는 여기서 좀 쉬다 갈게. 수진이는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니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틀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혼자 남은 거실을 둘러보니 아들 내외가 살림을 정말 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 산 가구들도 있고 큰 텔레비전도 있고 젊은 부부답게 모든 게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제가 살던 낡은 아파트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 예쁜 포장지에 쌓인 무언가가 눈에 띄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찹쌀떡이었습니다. 그것도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정성스럽게 포장된 비싼 떡 같았어요. 투명한 포장지 너머로 보이는 떡이 참 맛있어 보였습니다. 새벽부터 바쁘게 움직이느라 아침을 제대로 못 먹었더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찹쌀떡을 보고 있으니 더욱 입맛이 돌더라고요. 며느리가 저를 두고 친구를 만나러 나간 마당에 찹쌀떡 하나 정도야 뭐 어떻겠어요. 게다가 저는 시어머니잖아요. 며느리 집에서 떡 하나 먹는 게 무슨 큰일이겠어요. 그런 생각으로 찹쌀떡을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쫄깃쫄깃하고 달콤한 게 입에서 사르르 녹았어요. 역시 요즘 떡은 옛날보다 훨씬 맛있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떡을 먹고 난 후 거실 소파에 앉아서 잠깐 쉬었어요. 아들이 살고 있는 집을 구경하는 것도 나름 즐거웠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도 보고 새로 산 가전제품들도 보고 진우가 잘 살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런데 1시간도 안 되어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생각보다 일찍 왔네? 그런데 수진이가 들어오더니 바로 식탁 쪽으로 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떡 포장지를 유심히 들여다보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저를 돌아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 떡 드셨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떤 감정이 억눌린 채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응, 하나 먹었어. 제가 대답하는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표정을 본 순간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수진이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여줬던 온화하고 예의 바른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칼날처럼 서늘했어요. 수진이가 떡 포장지를 들어보이며 물어보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 먹었다고 대답했더니 수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소리가 귀에 거슬렸어요. 평생 들어본 것 중에 가장 불쾌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무슨 떡인지 아느냐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을 들으니 정신이 하나씩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떡이 친정 어머니에게 드리려고 특별히 주문한 것이라고, 한 개에 15,000원짜리 수제 찹쌀떡이라고 소리쳤어요. 15,000원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떡 하나가 그렇게 비쌀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화를 낼 일은 아니잖아요. 미안하다고 하며 돈을 주겠다고 했더니 수진이는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어요. 돈 문제가 아니라고, 허락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허락도 없이라는 말에 기가 막혔어요. 저는 이 집 시어머니잖아요. 며느리 집에 와서 떡 하나 먹는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욱 가관인 건 수진이가 저를 도둑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가져다 먹으면 도둑질이라고 소리쳤어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70평생 살아오면서 남의 것을 탐낸 적도 없고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며느리한테 도둑 소리를 듣다니요. 그런데 수진이의 폭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지 모른다고 한 달에 2번씩 와서 냉장고 가득 반찬 들이미시고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군다고 했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제가 정성껏 만들어 가져다 줬던 반찬들이 그저 짐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군다고요?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맛있다고 해주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도 안 맛있었고 다 짜고 맵고 요즘 입맛에 안 맞는다고 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참고 먹었다는 거였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억지로 먹었다는 뜻이잖아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많은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올 때마다 집 안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품평하고 뭘 샀는지 얼마 주고 샀는지 꼬치꼬치 묻는다고 했어요. 정말 스트레스 받는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 내외가 잘 사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었는데 그게 그렇게 불쾌했다는 거예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여준 관심과 애정이 모두 간섭이고 스트레스였다니요.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진우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오는 날이면 둘 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진우도 부담스러워한다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도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수진이는 마치 칼날을 갈 듯 차가운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혼자 있을 때 이것저것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는 제 집이 아니라 자기들 집이라고 못 박았어요. 자기들 집이라는 말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들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사실은 며느리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저 손님에 불과했던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일격이 날아왔습니다. 앞으로 반찬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기들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음식 해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정성껏 만들어 가져다 줬던 반찬들이 모두 필요 없는 것이었다니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도 며느리한테 말이에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만 가라고 했습니다. 진우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더 이상 저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아니,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짐을 챙기는 제 모습을 수진이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너무 심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나가라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일을 드디어 해냈다는 듯한 승리감 같은 게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수진이가 문틈 사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온몸이 무거웠어요. 마치 거대한 돌덩이를 짊어진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특히 진우도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이 가슴을 도려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다른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분노였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수진이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기들 집이라는 말, 반찬 가져오지 말라는 말, 도둑이라는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며 저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그 순간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그건 바로 제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집도 예금도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수진이는 그걸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왜 처음에는 그렇게 잘해줬는지,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는지, 왜 오늘 이런 일을 벌였는지, 모든 게 계산된 것이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고. 수진이가 저를 우습게 본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찹쌀떡 하나로 시작된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오늘은 마치 며칠이 걸리는 것 같았어요. 버스에 앉아서도 지하철에서도 계속 수진이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둑이라는 말, 자기들 집이라는 말, 반찬 가져오지 말라는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며 저를 괴롭혔어요. 특히 진우도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제가 평생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아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가슴 한편이 시려왔어요. 우리 동네에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익숙한 골목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동네인데도 말이에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이 적막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어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니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겪은 일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저에게 퍼부은 그 모든 말들이, 그 차가운 눈빛이, 그 모욕적인 태도가 모두 현실이었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문득 벽에 걸린 진우 어릴 때 사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사진이었는데 새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어요. 그 사진을 보고 있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거든요. 엄마만 보면 달려와서 안기고 제가 해주는 밥은 뭐든지 맛있다고 했어요.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날 때는 밤새 간병해줬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엄마 덕분에 나았다고 고마워했었거든요. 그런 진우가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제가 해주는 음식 잘 먹고 용돈 받아가면서 고마워했는데 말이에요. 아마 수진이를 만나면서부터 달라진 것 같았어요. 처음에 수진이를 데려왔을 때는 정말 착해 보였거든요. 예의도 바르고 말도 곱게 하고 무엇보다 진우를 좋아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고 기뻐했었죠. 결혼 준비할 때도 별 탈 없었어요. 예단이나 예물도 과하게 요구하지 않았고 신혼집도 전세로 얻어서 시작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괜찮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변화는 결혼 후 1년쯤 지나면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미묘했어요. 제가 만든 반찬을 먹으면서도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든지 이야기할 때 시선을 자주 피한다든지 하는 작은 변화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변화들을 무시했어요. 결혼 초기라 적응하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느리도 사람인데 매번 똑같을 수는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신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진이가 저에게 점점 냉담해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고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니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설거지를 보니 오늘 아침에 갈치조림을 만들면서 쓴 그릇들이었어요. 그 순간 또다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 모두 헛수고였다니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진우가 좋아한다며 사다 놓은 것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비싼 한우도 있고 진우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멸치도 있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해줄 일도 없을 텐데 생각하니 허탈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으니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제가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는 거죠? 70평생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찹쌀떡 하나 먹었다고 도둑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진우였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저를 모욕하는 동안 아들은 어디에 있었던 거죠?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다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일부러 자리를 피한 건 아닐까요? 생각할수록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수진이가 친구 만나러 나간 것도, 진우가 회사에 간 것도 모든 게 계획된 것 같았습니다. 저를 혼자 두고 수진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려고 꾸민 일 같았어요. 그렇다면 진우도 공범이라는 뜻이잖아요. 수진이 혼자 그런 일을 벌일 리는 없을 테니까요. 분명히 평소에 진우와 상의해서 오늘 같은 일을 계획했을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니 조금 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살아계셨다면 오늘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남편은 진우에게 엄격했거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너무 약해진 건 아닐까요? 진우에게도 수진이에게도 너무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우습게 본 것 같았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진운에서 저녁 준비를 도와주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거였습니다.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니까요. 그 순간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뭔지 말이에요. 그건 바로 제가 가진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집도 예금도 주식도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수진이는 그걸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저를 함부로 대해도 나중에는 결국 그 재산들이 진우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왜 결혼 초기에는 그렇게 잘해줬는지,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는지, 왜 오늘 이런 일을 벌였는지, 모든 게 계산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저도 계산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어서 통장들을 꺼내봤습니다. 예금 통장, 적금 통장, 주식 계좌, 모든 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집의 등기부등본도 제 이름이었고요. 수진이는 이런 걸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한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랬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냉정한 결단력이었어요. 이제 그만 당하고 살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얽매여 살 이유도 없고 며느리 눈치 보며 살 이유도 없었어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결심을 다지며 앉아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이제야 연락하다니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떠오른 진우라는 이름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 전화라며 기뻐하며 받았을 텐데 오늘은 달랐어요. 수진이가 진우도 저를 부담스러워한다고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과연 이 전화가 진심일까요? 아니면 수진이한테 들은 이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는 전화일까요? 몇 번의 신호음이 지나고 나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고 어색한 톤이었습니다. 왜 벌써 집에 가셨느냐고 수진이한테서 들었다고 했어요. 수진이한테서 뭘 들었는지 궁금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뻔한 이야기겠죠. 자신은 나쁘지 않고 시어머니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했을 게 분명했어요. 진우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급해서 나갔는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사과 같았어요. 더 이상 들어봤자 상처만 더 클 것 같아서 괜찮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한다고 수진이도 고생 많다고 말해달라고 했어요. 진우는 잠깐 침묵하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허탈했어요. 아들마저도 수진이 편을 들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만약 정말로 미안하다고 생각했다면 집으로 와서 직접 사과했을 텐데 전화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다니요. 그 순간 모든 걸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런 모욕을 참고 살 이유가 없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 눈치 보며 살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봤어요. 먼저 제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통장들을 하나씩 꺼내서 잔액을 확인해 봤어요. 예금이 3억 원 정도, 적금이 1억 원, 주식이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시세로 따지면 6억 원 정도 될 거였어요. 합치면 10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둘이서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아껴 쓰고 절약해서 모은 소중한 재산들이었습니다. 진우가 결혼할 때도 얼마 안 썼거든요. 나중에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아껴둔 것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재산들이 결국 수진이 손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니 화가 났어요. 저를 그렇게 모욕한 사람이 제 재산을 차지한다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일단 이 재산들을 진우가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수진이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었거든요. 문득 대학교 동창인 정화가 생각났어요. 정화는 남편이 변호사였는데 은퇴한 후에도 가끔 상담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내일 정화에게 연락해서 조언을 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입맛이 없었어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려다가 문득 수진이 말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만든 반찬이 하나도 맛없다고, 짜고 맵다고 했던 말이요. 그동안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데 그게 모두 헛수고였다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을 보고 손이 아프도록 다듬고 씻고 만들었던 모든 음식들이 억지로 먹은 것이었다니.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화가 날수록 마음이 차분해진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슬프고 억울했는데 이제는 냉정해졌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간단히 죽을 끓여 먹고 나서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정화에게 연락해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상의하고 그 다음에는 이 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우와 수진이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우습게 본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었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해야 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마음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착하고 순종적인 어머니, 시어머니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핸드폰을 보니 진우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내일 시간 있으면 집에 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아마 수진이가 시킨 일이겠죠. 겉으로는 화해하는 척하면서 제 재산을 계속 노리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수작은 통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보여줄 때가 됐었어요. 내일 정화에게 연락해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오늘 일이 없었다면 계속 속고 살았겠죠. 수진이의 가면을 벗겨내지 못한 채 평생 우롱당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오늘의 모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복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수진이와 진우가 후회하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마음이 더욱 확고해져 있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정화에게 전화를 걸기 전에 한 번 더 통장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모든 재산들이 곧 다른 용도로 쓰일 거라고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후련했어요. 적어도 수진이 손에는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오로지 저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생 처음으로 마음이 이렇게 확고한 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건 여전했지만 오늘은 아들 내외를 위해 반찬을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대신 제 앞날을 위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간단히 미역국과 밥으로 아침을 먹고 나서 정화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화는 저보다 2살 어린 대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똑똑하고 의젓했던 친구였는데 변호사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남편분이 은퇴했지만 아직도 가끔 지인들 상담을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정화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바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5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 그런지 제 목소리만 들어도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채는 것 같았습니다. 정환의 집까지 가는 길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해 봤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사실 위주로 이야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정환의 집에 도착해서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찹쌀떡을 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수진이가 했던 말들, 진우의 반응까지 모든 걸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환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졌어요. 특히 수진이가 저를 도둑이라고 했다는 부분에서는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재산을 모두 정리해서 더 이상 아들 내외가 기대할 게 없게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잠깐 생각하더니 남편에게 상의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정화 남편분은 정말 신사적이고 점잖은 분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법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제 마음이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한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 의사가 확고하다는 걸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모든 과정을 문서로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증인도 세워두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은행에 가서 예금과 적금을 정리하고 주식도 모두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팔기로 결심했어요. 정화 남편분이 추천해 주신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동안 진우와 수진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점이었어요. 특히 집을 팔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비밀리에 진행하기로 했어요.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알려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오후에 첫 번째 은행에 갔습니다. 3억 원이 들어있는 예금을 해지했어요. 은행 직원이 왜 갑자기 해지하시느냐고 물어봤지만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큰 금액이라 그런지 지점장까지 나와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했지만 마음을 바꿀 생각은 없었어요. 두 번째 은행에서는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1억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역시 직원들이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제 돈을 제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증권사에서 주식을 매도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몇십 년 동안 모은 주식들이라 그런지 직원이 지금 시세가 좋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일을 하고 나니 정말 지쳤어요. 하지만 마음은 후련했습니다. 이제 진우와 수진이가 노리던 재산의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제가 결정하는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통장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어디 갔다 왔느냐고 은행에서 큰 돈을 뽑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제 통장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진우에게 개인적인 용도라고 대답했더니 그렇게 큰 돈을 왜 갑자기 뽑느냐고 추궁하더라고요.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다정함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초조함과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수진이가 시킨 일이겠죠. 제가 재산을 정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진우는 내일 꼭 만나야겠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 재산 처분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집을 팔고 싶다고 하니 내일 나와서 시세를 봐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 집도 곧 남의 손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후련했어요. 40년 넘게 살았던 집이지만 이제는 추억보다는 미련이 더 컸거든요. 남편과 함께 살았던 시절은 좋았지만 혼자 살면서는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힘들었어요. 무엇보다 진우 내외가 이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게 불쾌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모든 재산을 현금화한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어디서 어떻게 살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실버타운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우와 수진이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우습게 본 것을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었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들이 반박할 여지가 없도록 완벽하게 해야 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착하고 순종적인 어머니로 살지 않겠다고.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는 거라고. 70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욱 바쁜 하루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대로 진우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미리 연락하고 오는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만 봐도 얼마나 다급한지 알 수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어주니 진우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걱정과 초조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진우는 거실에 앉자마자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그렇게 큰 돈을 왜 뽑았느냐고, 혹시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걱정하는 척했지만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역력히 느껴졌습니다. 아픈 곳은 없다고 대답했더니
그럼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했느냐고 추궁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용도라고 다시 말했지만 진우는 납득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계속 캐묻고 또 캐물었습니다. 보다 못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제 수진이한테 당한 모욕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더 이상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진우의 표정이 더욱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진우는 수진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을 거라고,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라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들었거든요. 수진이의 진심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진우 자신도 저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어요.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니 진우가 깜짝 놀라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수진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우의 반응을 보니 수진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부담스러워했다면 이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진우는 그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이것저것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거 사드릴 테니까 같이 나가자고, 여행이라도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달콤한 말들에 넘어갈 만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정말로 미안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재산이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집 시세를 보러 온 직원이었어요. 어제 약속했던 시간이었거든요. 진우는 그 말을 듣고는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시는 거냐고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진우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시느냐고, 이 집은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이 아니냐고 했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니 정말 급해진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를 들먹이는 건 정말 비겁한 일이었습니다. 부동산 직원에게는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고 진우와 둘이서 이야기했어요. 이 집을 왜 팔려고 하는지, 어디서 살 생각인지 물어보더라고요.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다고, 관리하기도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자기네 집 근처로 이사 가시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집을 알아봐 주겠다고, 더 자주 뵐 수 있을 거라고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았어요. 결국 부동산 직원을 들여보내서 집 시세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진우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계속 만류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직원이 둘러보고 나서 현재 시세로는 6억 5천만 원 정도 될 거라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높은 금액이었어요. 그동안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나 봅니다. 직원에게 매매를 의뢰한다고 하니 진우가 옆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이 집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직원이 돌아가고 나서 진우와 본격적인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진우는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느냐고,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고 말했어요. 찹쌀떡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찹쌀떡 하나 때문이라는 말에 화가 났습니다. 문제는 찹쌀떡이 아니라 수진이의 태도였거든요. 그리고 진우 자신도 결국 수진이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걸 왜 모르는 척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그제야 다른 방법을 제안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에게 사과하게 하겠다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수진이의 진심을 봤는데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우 자신도 마음속으로는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겉으로는 효자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빨리 독립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런 아들에게 더 이상 매달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은행에 가서 나머지 예금들도 정리했어요. 진우가 따라와서 계속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은행 직원들도 깜짝 놀랐지만 제가 워낙 확고하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응해주더라고요. 모든 예금을 해지하고 나니 현금이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되었어요. 이 정도면 어디서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대부분 필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모두 버리기로 했어요. 저녁 때 수진이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진우한테서 상황을 들었나 봅니다. 평소와 달리 굉장히 저자세로 나왔어요. 어제 일에 대해서 사과한다고 너무 예민해져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목소리에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황이 급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였어요. 수진이는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저를 잘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반찬도 다시 해달라고 자주 놀러 오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번 벗겨진 가면은 다시 쓸 수 없는 법이거든요. 진우와 수진이는 밤늦게까지 앉아서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만류하는 모습을 보니 제 판단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결국 둘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나가면서 수진이가 흘린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겉으로는 슬픈 척했지만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내일이면 집 매매 계약도 진행될 예정이었고 새로운 삶을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제가 너무 심하게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어요. 저를 그렇게 모욕한 사람들에게 왜 자비를 베풀어야 하겠어요? 70년을 남을 위해 살아왔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내일부터 더욱 바쁜 하루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모든 일이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집 매매는 현금 거래를 원하는 구매자가 나타나면서 순식간에 성사되었어요. 6억 8천만 원이라는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이렇게 빨리 팔릴 줄 몰랐다고 놀라더라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진우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말로 집을 파시는 거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애원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계약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해주니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수진이도 며칠 동안 계속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무릎까지 꿇으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수진이의 눈빛에는 여전히 계산적인 무언가가 깔려 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사과하는 것도 결국 재산 때문이라는 게 뻔히 보였습니다. 만약 제가 가진 게 없었다면 절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아와 함께 실버타운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여러 곳을 둘러본 끝에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있는 실버타운이 마음에 들었어요.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품격 있어 보였거든요.
무엇보다 진우 내외가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입주비와 월 관리비를 포함해서 3억 원 정도면 평생 살 수 있다고 했어요. 나머지 돈으로는 충분히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꿈꿔왔던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을 거였어요. 실버타운 계약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진우와 수진이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우 장인어른과 장모님까지 함께 왔더라고요. 아마 수진이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 같았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나서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실수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라도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수진이 아버지가 나섰습니다. 사업하는 분이었는데 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만큼 용돈을 드리겠다고,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제가 그저 돈덩어리로만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아니라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이사 준비를 계속했어요. 40년 동안 모아온 물건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라내는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남편과의 결혼사진, 진우 어릴 때 사진들, 남편이 선물해준 액세서리들은 챙겨갔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성인이 된 후의 사진들은 모두 버렸어요. 특히 수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부엌 살림도 대부분 버렸어요. 그동안 아들 내외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던 냄비들, 프라이팬들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었어요. 실버타운에서는 식사가 제공되니까요. 가장 힘든 건 진우가 어릴 때 입었던 옷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버리기는 아까웠지만 가져갈 수도 없었어요. 결국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입으면 그나마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사 전날 밤 진우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혼자 온 걸 보니 수진이와 상의해서 온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진우는 그동안 정말 죄송했다고,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수진이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정리한 상태였어요. 진우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정말 연락도 안 하고 지낼 거냐고, 아예 인연을 끊을 거냐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각자 자신의 길을 가는 게 맞다고 했어요. 진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돌아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지만 이미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되돌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사 당일 아침,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와서 짐을 옮겨갔습니다. 정말 별로 없었어요. 트럭 하나면 충분할 정도였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집치고는 너무 적은 짐이었지만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비어있는 방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고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으로만 나아가기로 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실버타운으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벗은 것 같았어요. 실버타운에 도착해서 새로운 방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고 창밖 풍경도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저를 모르니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핸드폰을 봤는데 진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길 바란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날 저녁 실버타운 식당에서 처음으로 식사를 했어요. 다른 입주자들과 인사도 나누고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모두들 친절하고 품격 있는 분들이었어요. 이곳에서라면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온전히 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 때가 된 거였어요. 실버타운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집처럼 편안했어요. 무엇보다 아무도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반찬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어요. 제일 먼저 시작한 건 미나 배우기였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는데 그동안은 집안일과 아들 뒷바라지에 바빠서 엄두도 내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는 전문 강사도 있고 함께 배우는 동기들도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늦지 않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3달 정도 지나니 제법 그럴듯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란꽃 그리는 게 특히 재미있었어요. 화려하고 당당한 모란꽃을 그리면서 마치 제 마음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았거든요. 더 이상 시들어가는 꽃이 아니라 활짝 핀 꽃이 된 기분이었어요. 함께 미나를 배우는 언니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모두들 각자의 사연이 있는 분들이었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정말 잘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특히 정미 언니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라 더욱 이해해 주셨어요. 정미 언니도 며느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어요. 20년 넘게 참고 살다가 결국 아들과 연을 끊고 이곳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고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후회된다고 하셨습니다. 언니들과 함께 서울 나들이도 자주 갔어요. 전시회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때로는 연극이나 뮤지컬도 봤습니다. 그동안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어요. 가끔 진우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많이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도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제가 행복해질수록 과거에 대한 미련도 사라져 갔거든요. 어느 날 정미 언니와 함께 서울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옛날 동네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길에서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길거리에서 중고 명품을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고급스럽고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도 푸석푸석하고 옷차림도 남루했어요.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펼쳐놓은 물건들을 보니 예전에 수진이가 아끼던 명품 가방들과 액세서리들이었어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 사준 금목걸이도 있었고 진우가 선물했던 비싼 시계도 보였습니다. 모든 걸 팔고 있는 거였어요. 수진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애원하듯 물건을 팔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지나쳤어요. 가끔 가격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 터무니없이 깎으려고 했고
수진이는 울상을 지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팔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기분이 묘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를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걸 보니 한편으로는 사이다 같은 속 시원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어요. 정미 언니에게 저 사람이 제 며느리였다고 말씀드렸더니 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인과응보라고 자업자득이라고 하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남을 함부로 대하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실버타운으로 돌아와서 궁금해서 진우 소식을 알아봤어요. 옛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보니 진우가 운영하던 작은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떠난 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쳤던 것 같았어요. 원래는 제 재산을 기대하고 큰 투자를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걸 정리해버리니까 자금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거였어요. 게다가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빚까지 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진우 내외는 살던 집도 팔고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어요. 그것도 서울 외곽의 허름한 곳으로 말이에요. 수진이가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것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였던 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직접 그들을 망하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 재산을 기대하고 무리한 일을 했던 그들의 욕심이 불러온 결과였죠.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지금쯤 더 큰 모욕을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수진이는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을 테고 저는 계속 눈치 보며 살아야 했을 거였거든요. 오히려 찹쌀떡 사건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계속 속고 살았을 테니까요. 어떻게 보면 수진이가 제게 자유를 안겨준 셈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진우나 수진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제 인생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대신 제 앞날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나 실력도 늘어서 이제는 작은 전시회에 작품을 내기도 했어요. 처음 제 그림이 전시될 때는 정말 기뻤습니다. 70이 넘어서 시작한 일로 이런 성과를 낼 줄은 몰랐거든요. 관람객들이 제 그림을 보며 칭찬해 주실 때는 가슴이 벅찼어요.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그동안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부산, 경주 등을 모두 다녀봤어요. 언니들과 함께 패키지 여행도 가고 때로는 혼자서 자유여행도 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도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지리산 여행이었습니다. 단풍이 절정인 가을에 갔었는데 산 전체가 붉게 물든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풍경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도 가을처럼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예전에는 늙는다는 게 두렵고 슬픈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혼자 남겨진다는 게 가장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실버타운에서의 생활도 점점 더 만족스러워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 덕분에 건강도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몸과 마음이 모두 가벼워졌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했어요. 오후에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저녁에는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봤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거든요. 지금 이 순간 제가 행복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1년이 지나고 나니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에 눈치 보고 참기만 하던 제가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여성이 되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마음만큼은 더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정미 언니가 물어보셨어요. 지금 후회하는 일이 있느냐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고 말이에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한 적은 없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맞춰서 살 필요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찹쌀떡 하나로 시작된 그 사건이 사실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았을 테니까요. 수진이에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그 모욕적인 말들이 제 눈을 뜨게 해줬거든요. 더 이상 남을 위해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거였어요. 이제는 정말로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저를 통제할 수 없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어요.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들을 모두 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이렇게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직 현재와 미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찹쌀떡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제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준 거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참고만 계신 일은 없으신가요?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 인사드릴게요.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저는 벌겋게 부어오른 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으로 잔뜩 긴장한 딸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곱게 키워 시집 보낸 막내딸이 잘 사는 줄로만 알았던 저는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모든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딸은 귀신이라도 본 듯 넋이 나간 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대체 착하기만 했던 제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그날의 기막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69의 김순덕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큰아들 민수는 부산에서 살고 딸 미영이는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거리에 삽니다. 큰아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보지만 딸아이는 가까이 살아서 자주 만나곤 해요. 그 사건이 일어난 건 단풍이 한창 아름다운 가을 중순이었어요. 아침부터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하늘도 맑고 파랗게 개어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좋은 날씨였죠. 딸아이 미영이는 그 일이 있기 한 달 전쯤 셋째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고 있었어요. 나이 39에 늦둥이를 낳다 보니 몸이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집으로 가서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미역국을 끓이고 딸아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과 시금치 무침, 연근조림을 만들었어요. 미역국은 커다란 보온병에 담고 반찬들은 밀폐용기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커다란 가방에 넣었습니다. 지하철을 타서도 반찬을 담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조심스럽게 안고 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툭하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지만 엄마가 직접 끓인 국물과
손맛이 들어간 반찬을 어떻게 배달 음식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 생각했죠. 딸아이 미영이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30이 되어서야 사위 정민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사위와의 첫 만남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키도 크고 외모도 단정하고 직장도 괜찮은 곳에 다닌다고 했으니까요.